아동기 행동장애 제6장 불안장애 8. 외상적 사건에 대한 반응 태풍과 같은 자연재앙, 강도의 습격이나 유괴와 같은 폭력 혹은 화재나 배의 침몰과 같은 재난을 경험할 때 아동과 청소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비교적 최근까지만 이러한 외상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상이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뜻밖의 사건으로 정의된다. 과거에는 외상에 노출되었을 때 아동의 반응이 비교적 경미하여 일시적인 것으로 기술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외상 경험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심각하고 장기적인 아동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 범주가 소개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정보도 수집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동 자신이 보고하는 불안 수준과 PTSD 증상이 부모의 보고보다 높다는 것이 발견되자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아동으로부터 직접 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하였다. 1976년 캘리포니아주의 차우칠라에서 26명의 아동이 학교 버스에서 유괴를 당했던 사건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외상을 겪은 후 아동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에서 아동들과 버스기사는 27시간 동안 억류되었다. 처음에는 깜깜한 소형차에 실려 이리저리 끌려다녔으며 나중에는 땅에 묻힌 큰 트럭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땅을 파헤쳐 탈출할 때까지 이 트럭 속에 갇혀 있었다. 연구자들은 사건 발생 후 5에서 13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면접하였다. 피해 아동은 모두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중 73%는 보통 수준 이상의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유괴 사건이 있은 후 2에서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평가를 하였을 때도 불안을 포함한 많은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정의 및 진단 PTSD 진단 범주는 DSM-3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그리고 DSM-3R은 아동기의 몇 가지 특수한 증상을 첨가하였다. DSM-4로 PTSD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야 한다.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보전이 위협을 받는 외상적 사건에 노출되어야 한다. 두려움과 무력감, 공포 등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은 한 달 이상 동안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 범주의 증상을 경험하여야 한다. A.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 B. 외상과 관련된 자극의 지속적 회피. C. 각성된 흥분 증상의 지속. 또한 이로 인한 어려움이 아동과 청소년의 중요한 기능 영역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야 한다. 재경험, 회피, 각성의 PTSD 증상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사람에 의한 재해, 폭력, 성적 학대, 그리고 심각한 신체 질환 등의 외상적 사건에 노출된 다양한 아동과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세 가지 증상의 예는 표 6-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DSM-4 증상들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고통스러운 회상의 반복적이고 괴로운 꿈, 마치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이나 느낌, 사건을 상징하는 단서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고통, 사건을 상징하는 단서에 대한 생리적인 재반응, 외상과 관련되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및 일반적 마비, 세 가지 혹은 그 이상, 외상과 관련되는 생각, 느낌, 대화의 회피, 외상이 회상되는 행동, 장소, 사람들의 회피, 외상의 중요한 부분들을 회상하는 능력 상실, 중요한 활동에 대한 흥미나 참여의 저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 정서의 범위 제한, 미래가 단축된 느낌, 증가된 각성 반응의 지속적인 증상들, 두 가지 혹은 그 이상, 수면 곤란, 자극에 과민한 상태, 분노의 폭발, 집중 곤란, 지나친 경계, 악화된 논란 반응. 아동기 PTSD를 정의할 때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의 진단 범주가 4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으며 아동을 위한 대안적 범주들이 제한되었다. 이 범주들은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외상적 사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어린 아동은 DSM-4에서 요구하는 극심한 불안을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진단에 요구되는 재경험과 회피, 각성 증상의 수도 다르며 공격성 및 외상과 관련되지 않은 새로운 불안 등 추가적 증상이 첨가되어 있다.
2. 외상에 대한 반응. 외상적 사건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PTSD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기능의 저하를 경험한다. 또한 어떤 아동은 2차적으로 다른 문제를 보이거나 혹은 또 다른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기도 한다. 대부분의 아동은 외상을 회상시키는 자극만으로도 동요되며 외상적 사건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에 가볍게 노출된 아동에게서도 나타난다. 유치원 아동과 학령기 아동 중에는 놀이를 통해 재앙의 경험을 재현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그러한 놀이를 통해 증상을 재경험하지만 회복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세일러 파웰과 스웬손은 남캐롤라이주에서 태풍 휴고가 발생했을 때 아동들이 처음에는 집에 날아가는 놀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집을 다시 짓는 목수의 역할을 하는 놀이로 발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은 또한 특정 공포를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공포는 외상적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극에 대해서만 일어나고 관련되지 않는 자극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학여행 중에 여객선이 침몰되는 경험을 했던 영국의 여자 청소년들은 수영과 어두움, 배, 그리고 교통수단에 대하여 공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외상적 경험과 관련되지 않은 자극에 대해서는 수학여행에 동행하지 않았던 청소년이나 다른 학교의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공포를 보이지 않았다. 분리의 곤란과 매달리는 의존적 반응 또한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학교에 가기를 꺼린다든지 혹은 부모와 함께 자고 싶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밖에 악몽을 꾸거나 외상에 관한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 등의 수면 문제도 자주 나타나는 반응이다. 스스로를 나약하게 느끼거나 미래에 대한 신념을 상실하는 것도 보고되어 왔다. 청소년이 보이는 이러한 반응은 미래의 교육과 직업을 준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 밖에도 흔히 보고되는 증상으로는 우울한 정서, 전에 즐기던 활동에 대한 흥미의 상실, 자극에 대한 민감성, 분노 혹은 공격성 폭발 등이 있다. 다른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는 자신이 생존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3. 발달 과정 및 결정 인자. 일반적으로 PTSD 증상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한다. 그러나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아동과 청소년도 많다. 라 그레카와 동료들은 플로리다주에서 태풍 앤드류가 발생한 직후 3에서 5학년 아동들이 나타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회피와 일반적 마비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풍 발생 후 3개월이 지났을 때는 49%의 아동들이 증상을 나타냈던 것에 비해 10개월 후에는 24%만이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각성의 증상을 보이는 아동의 수도 같은 기간 동안 67%에서 4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상을 재경험하는 아동도 많았는데 3개월 후에는 약 90%가 10개월 후에는 78%가 증상을 재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동일한 양상으로 혹은 동일한 정도로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외상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이 모두 PTSD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다. 외상에 대한 반응은 증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외상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초기 반응과 증상의 지속 기간, 그리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라 그레카, 실버맨과 워즈세르텐은 외상에 대한 노출, 아동의 특징, 아동의 대처,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접근에 4가지 요인을 포함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모형을 제시하였다. 외상적 사건에 대한 노출의 정도는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피누스와 동료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는 159명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아동들은 학교에서 저격범의 습격으로 아동 1명과 행인 1명이 죽고 13명의 아동이 상해를 입었던 사건에 노출되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던 아동들은 사건 직후 그 장면에서 벗어났던 아동들이나 그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아동들에 비해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4개월 후 추수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사건에 노출되었던 아동들 가운데 74%가 여전히 중간 정도 내지 심각한 정도의 PTSD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사건에 노출되지 않았던 아동들은 81%는 아무런 PTSD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외상에 대한 노출 수준은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노출 수준이 높지 않은 아동들 가운데도 외상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다. 즉, 노출 수준이 낮은 아동들 가운데서도 노출에 대한 주관적 경험과 사살된 아동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PTSD 반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적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차, 예, 불안 수준, 인종 또한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이전부터 갖고 있던 아동의 불안 수준이 외상적 사건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초기 대처 노력 또한 외상에 대한 반응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은 더욱 지속적으로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외상적 사건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반응은 또한 그들의 환경 내에 있는 부모나 다른 사람의 반응과도 관련이 있다. 부모 자신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지지와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아동의 반응은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외상적 사건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끈다. 현재까지 개입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현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주요 요소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건 직후에는 아동이 가족과 함께 서로 감정을 나누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해 준비하도록 도와주며 또한 외상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어떤 아동들은 집단 상담이나 인지행동적 접근의 개인 상담을 필요로 한다. 치료에는 반드시 부모가 참여해야 하며 어떤 외상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탐색과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에는 또한 외상과 관련된 상황과 사고 및 감정에 대한 노출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구체적인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훈련시키며 사고와 귀인을 다루어주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대처를 촉진하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며 통제감과 완수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 상자, 테러리즘과 외상 후 스트레스 2001년 9월 11일 테러 분자들이 뉴욕과 워싱턴을 공격하며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공격을 당하고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거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와 친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가 빌딩을 폭파하고 빌딩이 불에 타다 무너지는 장면의 생생한 이미지와 당시 사람들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던 공포와 슬픔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쩌면 아직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얼마 전 미국에서 발생했던 또 다른 테러범 공격을 살펴보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995년 4월 19일 오클라호마시 뮤라 정부 청사 안에 위치한 유아원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맡긴 직후 상상하기조차 힘든 재난이 발생했다. 나중에 테러범으로 구속된 디모시 맥베이라는 사람의 끔찍한 행위는 순식간에 9층 건물의 절반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850명 이상의 시민이 부상을 당했으며 168명은 사망하였다. 사망자 중에서 19명은 아동이었다. 이 사건은 그 당시까지 미국이 겪어왔던 테러범 공격 중에서 가장 최악의 사건이었다. 경악에 빠진 미국 국민은 거의 2주간에 걸쳐 방송을 통해 아동과 성인의 시체가 구조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연구자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 친지를 잃은 아동들뿐만 아니라 폭탄 테러가 발생할 당시 오클라호마시 근처에 살고 있던 아동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테러 당시 상실을 경험한 아동들은 몸이 떨리고 신경이 예민해지며 두려움과 충격, 그리고 가족과 친구가 해를 입을까봐 불안을 느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나타냈다. 폭탄 공격 이후 거의 2개월가량 오클라호마시에 사는 대다수의 아동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였으며 많은 아이들이 반복적 생각, 회피 및 각성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나타내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증상은 가까운 가족을 상실한 아동들이 가장 심하게 나타냈으며 먼 친척이나 친구 혹은 친지를 상실한 아동들도 증상을 보였다.
오클라호마시의 폭탄 테러 이후 언론 보도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실제로 테러가 일어난 지 7주 후 가족의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던 아동들은 사건 후 줄곧 폭탄 테러에 관한 방송을 시청하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들은 외상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일어난 후 오클라호마시 교육청에서는 즉각 아동들의 대처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테러의 영향이 학급 장면에 파급되어 정서적 각성을 일으키고 주의 집중을 방해하며 상실과 분노의 감정이 학습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었다. 하트랜드 프로젝트는 외상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다. 이와 함께 아동의 말을 경청하기라는 집단 면접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이 두 가지 노력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던 아동들의 회피와 부인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사건은 외상이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9. 강박장애 1. 정의빛 진단 강박사고란 원치 않는 생각이나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말하고 강박행동이란 아동과 청소년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행동을 말한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나 강박행동 중에 하나를 포함하는데 대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은 이 둘을 함께 나타낸다. 표 6-8에는 DSM-4에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표 6-8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대한 DSM의 정의, 강박사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방해되는 생각, 충동 또는 심상으로서 1. 불안이나 심리적 불편을 야기한다. 2. 단순히 과도한 일상생활의 걱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3. 당사자는 그것을 무시하고 억제하며 중화시키려 애를 쓴다. 4. 스스로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산물로 인식된다. 강박 행동, 반복되는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로서 1.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2. 고통이나 두려운 상황을 방지하거나 줄이려는 비현실적인 시도이다. 강박장애에 대한 DSM-4의 진단 기준에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 특징은 어린 아동의 강박장애를 진단하는 데는 요구되지 않지만 큰 아동이나 청소년이 보이는 임상적 특성의 일부로 포함된다. 강박장애는 7세 이하의 아동에게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주 어린 아동 중에도 같은 또래 아동의 눈으로 보아도 아주 이상해 보이는 반복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있다. 그러나 스탠리의 경우와 같이 처음에는 아동이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고 느낀다. 7세 된 스탠리는 화성인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스탠리는 자신이 항상 4개씩 줄지어 놓는 강박 행동을 하는 것은 화성인이 지구의 중개자로 자신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신호라고 설명하였다. 2년 동안 아무런 접촉이 없자 스탠리는 더 이상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강박 행동은 없어지지 않았다. 강박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또 다른 기준은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시간을 많이 소모하며 일상생활과 학업, 사회적 관계를 크게 손상한다는 것이다. 강박장애가 세르게이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이 장애의 특징과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르게이는 17세로 전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세르게이는 재능도 많고 다양한 관심을 가진 평범한 청소년으로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외로운 왕따가 되었으며 심리적 문제로 인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손을 계속해서 씻어야만 되었다. 세르게이는 실제로는 깨끗한데도 자신이 더럽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상 속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씻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씻는 행동을 주말과 저녁 시간에만 하였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르게이는 모든 시간을 씻는 데 허비하게 되어 결국 학교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2. 역학
강박장애는 이제 예전처럼 희귀한 장애가 아니다. 유병률의 추정치가 낮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아동기 강박장애는 증상이 매우 심할 경우에만 장애로 인식된다. 아동이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는 이미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이유인 경우가 많다. 아동은 종종 자신의 문제를 비밀로 간직해왔다고 고백한다. 도움을 구하는 아동 중에도 많은 아동들은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부모의 보고에만 의존하기보다 아동 자신으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9에서 17세의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단적 면접 결과에서 이와 같은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강박장애로 진단된 35명의 아동 중에서 4명만이 부모의 보고에 기초하여 강박장애로 진단되었다. 반면 32명은 아동의 보고 결과에 따라 진단되었다. 부모와 아동의 보고가 일치한 사례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임상기관에 의뢰되지 않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에서 일반 청소년 모집단의 유병률은 1%이며 평생 유병률은 1.9%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추정치는 나이가 어릴 때는 남아의 유병률이 여아보다 높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남녀 비율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국립정신보건연구소에서 연구했던 70명의 아동과 청소년 사례 중에서 7명은 7세 이전에 발병했으며 평균 발병 연령은 10세였다. 남아는 사춘기 이전에 발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아는 사춘기 무렵에 발병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박장애 증상의 발병에서 나타나는 연령차는 지역사회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증상의 기술과 발달 과정. 강박장애의 성격을 띤 행동은 정상 발달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나타난다. 나이가 어린 아동들에게는 잠자리에 들기 전과 식사를 할 때마다 일정한 의식 행동을 하거나 혹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반복적 의식 행동을 방해하면 심리적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나이가 어린 아동들은 반복적인 놀이를 하거나 같은 것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벤자민 스포크는 부모들에게 널리 익혀지는 책에서 경미한 강박 행동은 8세, 9세, 10세 아동에게서 흔히 발견된다고 하였다. 이 교재를 읽는 독자들도 어린 시절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쉽게 기억할 것이다. 같은 또래의 아동들이 흔히 나타내는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게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에게 걱정을 일으키는 것은 이러한 행동이 아동의 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때이다. 또한 강박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의식 행동의 내용은 정상적 발달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의식과 다르며 강박장애 의식은 더 늦게 발병한다.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식 행동이 일부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강박장애의 초기 증상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주디스 라포포르트와 동료들은 미국 국립정신보건연구소에서 수행한 일련의 연구는 아동기 강박장애 행동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라포포르트도 처음에는 다른 임상가들과 마찬가지로 강박장애 아동의 사례를 거의 보지 못하였다. 실제로 연구를 시작하였을 때는 연구를 할 만큼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처음 연구 대상이 된 1년의 사례들을 접하면서 연구자들은 이 집단에서 흔히 발견되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어떤 것들인지 알게 되었다. 표 6-9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이는 가장 흔한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표 6-9 강박장애로 진단받은 아동과 청소년이 나타내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 강박 사고, 오물, 병균 또는 독성 물질에 대한 걱정,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 대칭성, 정동감 또는 정확성, 철저함, 신체 배설물에 대한 혐오 또는 염려, 행운의 숫자 또는 불운의 숫자, 금지된, 공격적인 또는 일탈된 성 관련 생각이나 이미지 충동, 자신이나 남을 해칠 것 같은 두려움, 집안의 물건들에 대한 걱정, 무의미한 소리, 단어, 음악이 자꾸 떠올라서 방해가 됨. 강박 행동, 지나치게 혹은 의식 행위로서 손을 씻거나 샤워, 목욕, 이 닦기, 몸단장을 함. 반복적인 의식 행위, 문을 들락달락하거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함. 점검, 문, 자물쇠, 가전기기, 자동차의 비상브레이크, 숙제 등 오염물질과의 접촉을 제거하려는 의식 행위, 만지는 것, 자신이나 남에게 해가 되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위, 정리정돈, 배열, 헤아리기, 수집하고 모아두는 의식 행위, 집안의 물건들을 깨끗이 하는 의식 행위, 기타 의식 행위. 뒤이어 발표된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발견을 확인해 주었다.
강박적 의식 행동이 강박 사고보다 더 자주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발견은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인의 경우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강박 장애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주제는 깨끗이 하거나 몸단장을 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데 집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전반적인 의심으로 언제 자신이 괜찮은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씻기와 반복하기 그리고 점검하는 의식 행동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먼지와 병균, 오염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과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장 자주 보고된다. 강박장애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밟는 것으로 기술된다. 여러 강박 행동과 강박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다. 그러나 뚜렷한 호전은 보이지 않는다. 강박장애로 진단된 아동과 청소년은 또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장애 기준을 만족시킨다. 앞에서 언급된 미국 국립정신보건연구소의 70명 사례에서 다른 장애로 진단되지 않은 사례는 오직 26%뿐이었다. 그리고 지역사회 표본의 경우에도 단지 18%만이 다른 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여러 불안장애들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발달장애, 품행장애와 반항성 장애, 약물 남용, 우울증 등이 가장 흔하게 보고되었다. 강박장애는 또한 뚜렛 증후군, 유전 및 신경해부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장애로서 운동성 틱이나 언어성 틱, 기타 관련된 특 증상을 말함과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강박장애가 만성적 질병의 발달 과정을 밟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오나르드와 동료들은 약물 치료를 받고 7년 후에 재검사를 받은 54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19%만이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전반적으로는 호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0%는 여전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43%는 강박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었고 11%만이 강박장애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